교수 형제시고요. 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하버드 대학교 컴퓨터과학 경제학과 학사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또 저서로서는 공정한 경제, 또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원인론이 정치를 다수의 그런 저서를 가지고 계시고요. 뭐 여러분 아시지만 현재 국민의힘 대표를 겸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 생각하면은 제가 1996년도에 영국유학 갔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보수당의 윌리엄 헤이거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35살인데요. 이분이 보수당의 당수가 되는 현장을 제가 목격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준석 대표가 대한민국에 또 윌리엄 헤이거가 정말 비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좀 기원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응원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에게 듣는다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이준석 대표 모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 대전 지역에 미래정치 아카데미 오피니언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입니다. 예, 제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많은 정치계 리더들 앞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좀 생소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선거에 3번 떨어지고 난 사람이 누군가에게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6월에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가 그래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관심은 대통령 선거에 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최근에 있었던 급박한 변화들에 대해 가지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 전신이었던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겪으면서 지금까지 치러왔던 대통령 선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태의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을 아마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변화라는 것은 사실 당 대표인 저에게도 그리고 후보인 윤석열 후보에게도 상당히 두려운 변화이고 또 새로운 그런 어떤 시도입니다. 근데 보수 정당의 이런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절박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원래 탄핵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 가지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자 그러면 문재인을 싫어한다고 하는 사람들 다 긁어먹어서 한번 선거를 치러볼까 하는 생각으로 반문재인 연대를 결성했습니다. 그 반문재인 연대 속에서 미래통합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저희가 총선에 임했는데 그때 저희가 정당으로서 얼마나 멍청하고 무능했는지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그 당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합당 과정에서 제가 최고위원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 주변에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없으니까 우리 합치기만 하면 이겨. 이 문장은 여러모로 잘못됐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을 싫어하면 세상이 문재인을 싫어할 것인가? 이 기본적인 상황 해석 능력이 떨어졌던 것이죠. 그 다음에 합치면 이겨. 해법조차도 참 민망한 해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선거를 치르면서 저희는 오히려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일수록 많은 관성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회의 같은 걸 해보면은 이걸 하자 그러면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그걸 하면 안 되는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 놓고 회의를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하면 이 사람이 불편해할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자로 보통 결론 나거든요. 그래서 결국 꼭 우리 보수 정당만 그런 것도 아니겠죠. 지난 몇십 년 동안 어떤 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 정치는 단 한 번도 새로운 것을 도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인물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죠. 저는 근데 그 맥락에서 저희 국민의힘이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용기를 얻은 것 이전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다는 절박함이 이제 자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제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기존의 관성과 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당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지난 한 4, 5년간의 암흑기 속에서 저희가 항상 참 민망했던 장면들은 정당이 담론 생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당이 먼저 아젠다를 제시하고 방법을 제시하고 새로움을 만들어 나갈 때 그 진영은 안정이 됩니다. 정당이 사실 진영의 최고 지도부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언론에 많이 휘둘리게 됐습니다. 주요 보수 일간지들이 설정한 아젠다를 오히려 정당이 쫓아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고요. 그건 차라리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2019년 이후로부터는 종교인에게 휘둘리기도 했습니다. 정당이 그 당시 사람 모으기 힘드니까 종교인들에게 의존해가지고 그 종교인이 지표에 많은 사람을 모으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고개를 읊조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2020년쯤 들어가지고 총선을 앞두고는 급기야는 유튜버들이 활개를 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당의 지향점은 정권 획득이고 유튜버들의 목적은 슈퍼챗입니다. 유튜버들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입니다. 금전적 이득을 위해 가지고는 상황을 항상 과장해야 됩니다. 과장하다 보면은 유튜버들이 제목을 이렇게 달죠. 항상 큰일 났다, 뒤집혔다, 절단났다, 끝났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유튜버들에 따르면 몇 번 끝난 겁니까? 한 번도 끝난 적 없습니다. 그들에 의해 가지고. 근데 그들은 매일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거 설파합니다. 똑같은 논리죠. 내 주변에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없다. 그 방송 보는 100만 명들은 다 문재인 싫어하죠. 그런 상황에서 집단 최면을 걸면서 지금까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래의 정치 지도자를 육성하는 데 들어가야 될 돈이 일부 유튜버들의 슈퍼챗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진영에서 미래를 꿈꿀 수 없었던 그런 암울한 상황이 계속됐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 한 2년 동안 김종인 위원장 들어선 뒤로부터 그들과의 단절을 선언한 순간부터 사실 그들이 얼마나 또 정당을 공격했는지 아마 그 이력도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정당이 정당의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아젠다, 정책을 전달하려고 나선 순간 그들은 당에 개입하려고 하고 당을 공격하고 공천에 끼어들려고 하고 부끄럽게도 우리 당에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 방송 한번 나가보려고 그들에게 읊조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국민의힘의 대표로 있으면서 지난 이제 한 6월부터니까 거의 7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저희가 도전했던 것은 그런 과거로부터의 구태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바뀌었을까요를 보면은 저희 지지층의 조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에서 특히 20대 남성들을 위주로 한 젊은 세대에서 70대보다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를 보시면은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도 20대의 지지율이 오히려 70대보다 높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70대 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유튜버들 적대시하고 그렇게 애국하시는 분들 적대시하냐고. 무슨 놈의 애국입니까? 돈 벌어먹으려는 사람들이지. 그 냉정한 현실을 마주하지 못하면은 저희는 그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적하는 거는 지금 제가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를 지휘하는 당대표로서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을 접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망상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편견 때문에 생긴 것들이 많습니다. 2020년 총선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2020년 총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 속에서 저희가 선거 치렀다 졌습니다. 문재인 빼고 다 문재인 다 싫어하니까 연합만 하면 이긴다. 유튜버들이 주창한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디어에 따라 선거 치렀다가 180석을 상대 당에게 넘겨주는 과오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반성하고 숨을 죽이느냐? 아니었습니다. 선거 끝난 다음부터
바로 부정선거 담론을 들고 나와가지고 또 돈 빨아갔습니다. 그럼 지금 2년이 지나가지고 부정선거 담론이 그러면은 뭐 실제로 그럼 그분들이 검증을 했느냐? 전혀 검증된 거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걸 힘주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시작하려고 슬슬 밑밥을 펴고 있습니다. 카톡방마다 문자 메시지로 계속 무슨 뭐 문재인 대통령이 또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으니 사전투표 절대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정당이 투표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지자고 하는 얘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전투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과거의 부재자 투표 같은 것이고 대전 사람이라 하더라도 직장 관계로 서울에 있으면은 서울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사전투표하지 말라 그러면은 투표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참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인이 귀찮아서 투표하러 가지 않는 사람도 핑계는 그렇게 됩니다. 아, 사전투표가 위험하니까 안 하겠어. 그런 핑계거리를 주는 겁니다. 세상에 그분들이 만약 애국을 한다면 어떻게 그런 자해성 메시지를 계속 날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저희 대선에서 저희 선대본부에서도 그리고 저희 당대표도 그렇고 가장 두려워하는 변수 TV토론이요? 천만에요. 저희 윤석열 후보 TV토론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거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조직력이요? 천만에요. 우리 당원들이 열심히 해줄 거로 믿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게 있다면 정권 교체가 목표가 아니라 돈 벌어먹는 게 목표인 사람들의 또 다른 이념 묵은 선동입니다. 사전투표 하러 가라고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사전투표 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당연히 싸워야 되는 것이죠.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은 그들 논리대로라면은 어떻게 부정선거를 뚫고 당선됐습니까? 이거 그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황당한 답변을 합니다. 문재인이 대선 때 해먹으려고 그들은 봐줬다고. 이게 이런 수준의 담론으로 정상적인 국민들과 대화하게 되면은 보수가 웃겨지는 겁니다. 젊은 세대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보수라고 하면은 보수층 지지자라 그러면은 상징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젊은 층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굉장히 화난 사람들 같다고. 과거에는 소위 운동권 또는 진보 세력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화난 사람들 같은 이미지. 그런데 지난 탄핵 이후에 몇 년 기간 동안에 물론 울분에 가득 차서 그랬겠지만은 그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 동안 보수는 굉장히 화난 집단, 대화보다는 집회를 하고 대화보다는 썩을 내고 자기들끼리 유튜브 채널 모여가지고 TV 안 보겠다고 그러고 부흥회하는 집단, 이런 이미지가 형성된 것이 가장 선거에서의 장애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1년여 김종인 이준석 체제에서 무엇이 달라졌냐를 만약 물어보신다면 더 이상 화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끝없이 지적했습니다. 왜 이준석은 문재인을 안 까느냐? 그런데 또 찾아보면은 이준석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에게 아픈 지적을 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서 머리를 깎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네? 종교 지도자가 쎄쎄쎄하면서 이렇게 같이 사진 찍히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투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또 선동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얼마나 단절할 수 있느냐가 바로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어떤 선거를 거두느냐, 어떤 선거를 거두느냐가 달려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기에 물론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민주당이나 이런 정당에서 출마를 획책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경험을 공유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지난 4년간 보수의 암흑기를 가져온 그 패턴이었기 때문입니다. 또는 과거에 민주당이 암흑기를 겪었던 패턴이기도 하고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가지고 또 어떤 정당인가는 고생하게 될 길이기 때문에 이 정치에 있어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난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에서 제가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당대표가 아니라 그냥 선거의 뉴미디어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오세훈 시장의 캠페인을 제가 도왔습니다. 제가 뉴미디어 본부장이었으니까 SNS나 영상 올라가는 것들, 유튜브 이런 거 하는 것들 총괄해서 담당하면서 젊은 세대랑 같이 이제 일을 했었는데 오세훈 시장의 지난 한 4, 5년 동안의 발언 영상 같은 걸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먼저. 그러면서 우리 같이 일하는 젊은 세대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한 2시간, 3시간 정도 저희 영상 같이 본 다음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가 제일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만은 거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뭐였을까요? 오세훈 시장님도 여기저기 가서 연설하면서 입에 밴 표현이 있었습니다. 우리 우파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제가 유튜브에 잘못된 주입식 교육의 폐해를 한번 알려드리자면요. 일반적인 젊은 사람 붙들고 보십시오. 우리 우파가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 보는 순간 젊은 세대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 극우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반대로 선동합니다. 보수 진보의 대결보다는 좌파 우파의 대결로 바꿔 쓰는 것이 이미지가 더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가지고 젊은 사람 붙들고 나는 우파 욕을 해보십시오. 오케이 넌 극우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걸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고 다닙니다. 실제로. 왜냐? 내 주변에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요. 내 주변은 우파라는 얘기하면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길거리에 다니는 진짜 표심을 얻어와야 되는 가운데 있는 유권자는 우파 그러면 극우 이렇게 나옵니다. 민주당에 만약에 비슷한 상황 속에서 누가 가가지고 깨어있는 시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히 극좌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유튜버나 아니면은 아주 이론화된 단일화된 집단 속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용어로 세뇌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가 극단화되면서 이게 양 진영에서 지금 그런 양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어느 벗어나고 자유로워지느냐가 아마 선거에 있어서 양당의 승패를 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참 이번에 제가 대선 과정 중에서 제가 비단주머니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풀어놓았는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비단주머니 그러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저 사기꾼이라고 공격 많이 했습니다. 뭐가 있겠냐부터 해가지고 저거 자기 장사하는 거다 이랬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선대본부 체계로 개편된다는데 한 달의 과정을 보시면은 그 비단주머니라는 것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은 언론에 대서득필되고 있는 호남에 보내는 예비후보 정보물 손편지도 마찬가지고 곧 아마 충청권부터 먼저 운행을 시작할 2월 11일입니다. 2월 11일에 천안역에서 출발할 윤석 열차라는 기획도 있고 그 외에도 59초 쇼츠 공약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 정말 때가 되면 풀어놓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작전들이었습니다.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비단주머니가 있느냐 그러면은 오히려 지방선거에야말로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쪽이 지방선거 싹쓸이 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선거에 임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준비하시는 분 많고. 근데 우리의 목표는 그런 식의 승리가 아닐 겁니다. 또는 정당은 그런 식의 승리를 목표로 해서도 안 됩니다. 저희가 2007년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보수정당은 2008년도에 지금과 반대로 저희가 그 당시에 보수계열 정당 합쳐서 180석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자만감이 오히려 보수정당을 병들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뒤이어 치러지는 선거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무나 공천하고 아무 방식으로 이겨가지고는 지방 행정이 망가진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정당은 선거에 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모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님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진 않았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해서.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마 대통령 선거가 있은 뒤에 지방선거부터 아마 개혁으로 승부를 볼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은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시험 이거 여론조사에 보면은 88%의 국민이 동의합니다.
당원 투표에도 75%의 국민들이 동의합니다. 근데 기초의원 출마자에게 물어보면은 20% 정도 동의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네.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정당의 개혁을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합니다. 정당 간의 경쟁이라는 것은 이런 것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국민의힘에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저는 민주당에도 비슷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도전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학을 배우면은 그 보험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느냐에 대해 가지고 배웁니다. 자동차 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뭐 여러 손해보험이든지 간에 보험회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간단한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위협보다 위협을 과대평가합니다. 내가 실제로 교통사고 나가지고 상해를 입을 확률은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법으로도 방지하고 있긴 하지만은 상당한 보험료를 내면서 사고에 대비하는 겁니다. 내가 암에 걸릴 확률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암보험에 드는 것이고, 그게 보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많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리스크를 현실대로 평가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거에서도 도전적인 자세가 좋은 결과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230만 장 가까운 호남에 손편지를 보내겠다는 계획. 나중에 저희가 회계 보고하면 드러나겠지만은 비용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리고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남의 모든 주민들이 만약 230만 통의 편지를 자기 집에서 받아본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국민의힘을 찍겠느냐? 합리적인 비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는 그렇게 하면 혹시 충청도 분들이 상심해가지고 표가 빠지지 않겠느냐? 합리적인 비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합리적 비판을 모두 수용하다 보면은 영원히 저희는 호남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김종인, 이준석을 이어내려오면서 저희가 미래통합당 시절과 국민의힘 시절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리스크를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는 할 겁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이 여수와 순천에서 여수 순천 사건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여야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걸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아주 보수적 성향이 강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여수 순천에 있었던 여수 순천 사건은 그분들 표현에 따르면은 좌익 세력의 준동이었죠. 근데 국민의힘은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다가설 수 있었고, 여수와 순천에서 저희가 이제 시민들에게 말을 걸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도전입니다. 왜냐? 꼭 항상 거기에 또 걱정이 따르거든요. 보수정당은. 그랬다가 진성 강골 보수층이 떠나면 어떡하냐? 합리적인 우려입니다. 근데 그 우려 때문에 또 할 일을 못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지난 1년 사이에 뭐가 그렇게 달라졌느냐를 묻는 국민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목소리가 센 소수의 의견에 휘둘려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정당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 그게 우리의 변화의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대전 충청 지역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공격적 행보를 합니다. 공약에 있어가지고. 윤석열 후보는 제가 봤던 지금까지의 정치인들과는 다른 문법으로 정치합니다. 진짜 김영기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것이 명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대전 지역의 방송국들 많이 돌아다녔지만은 항공우주청을 대전에 설립하겠다라는 민주당에 대항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선거 때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고 인식하는 생각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를 대신해가지고 우리는 방위사업청이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설득할 수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에는, 항공우주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얼개가 확실하게 설계되지 않은 것이고, 항공우주 분야에 비해 가지고 방산 분야의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방위사업청이 1년에 쓰는 비용이 15조 원 가까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15조 원을 쟁탈하기 위해 가지고 세계 각지의 방산 기업들이 방위사업청을 찾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대전에 있게 되면은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만한 군수산업, 군수복합체들이 대전에 자리 잡으려고 할 겁니다. 전투기 팔아보려고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아니면 보잉사 같은 곳들도 대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싶어 할 것이고, 미사일을 팔아먹기 위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걸 팔아먹기 위해 가지고 레이시온 같은 미국의 방산업체도 자리 잡고 싶어 할 것이고, 당연히 우리 한국에 있는 하나 디펜스 같은 회사 같은 것들도 원래 충청 기반이긴 하지만은 더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고 할 것이고, 저는 이런 것들이 훨씬 대전이나 충청 지역에서 현실적인 제안인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용기는 먼저 처음에 남들이 하겠다는 것을 안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용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저는 앞으로 정치에 있어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용기, 다들 두려워하면서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지 못하는 것들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용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공천제도를 완벽하게 개혁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해왔던 공천 가산점 제도 같은 것들은 많이 재검토할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시민 우대, 청년 우대, 여성 우대라고 하는, 저는 그런 걸 신분 가산점에 부릅니다. 특정한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이게 저는 그다지 합리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신분 가산점에 따르면은, 자, 가산점을 많이 주는 대상은 저희가 꼭 영입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산점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지방선거 기준으로 국민의힘의 자유한국당의 가산점 체제에서 최고점을 받는 분의 스펙을 열거해드리면은 70대 여성 정치 신인이 최고점 받습니다. 국민의힘이 영입하고 싶어하는 인재가, 물론 70대 여성분도 굉장히 정치에 대해서 관점을 갖고 계시고 봉사할 길을 찾고 계시겠지만은, 글쎄요, 저는 시대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길로 당과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우리들에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신인이냐 아니면은 현역이냐에 따라 가지고 받았던 차별 같은 것도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지방의원이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다시 한번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다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정치 신출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는 그에게 가산점을 줄 것이냐, 또 재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신분 가산점을 대신해가지고 그럼 저희가 도입하는 가산점이라고 하면은 능력 가산점입니다. 그게 바로 이번에 저희가 도입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입니다. 제가 이미 당원 당규와 그런 어떤 그 정당 정치에 대해 가지고, 정당 정책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미 영상을 찍었습니다. 빠르면 내일 공개합니다. 저희 강의와 연습 문제를 공개합니다. 그것 외에도 우리 당이 자랑하는 태영호 의원님 대북 정책에 대해 가지고 강의를 하고 또 문제풀이를 또 영상을 찍습니다. 그것 외에 이수정 교수 같은 분들 범죄 심리학의 최고입니다. 최고봉입니다. 범죄 심리학의 측면에 있어가지고 성범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등에 대해 가지고 강의를 하십니다. 시대 상황에 맞게 국민의힘의 공직 후보자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함양해야 될 능력을 꼭 함양해서 전장에 내보내겠다는 것이 저희의 정치 개혁인 것이고, 기초의원 광역의원이 단순히 그냥 세력을 모으는 것만으로, 동네에서 유지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 달 수 있는 그런 영광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때 굉장히 큰 호응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시험 봐가지고 1등부터 5등까지 공천하겠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지정한 범위 내에서 누구든지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면은 누구든지 통과할 수 있는 형태로
시험을 설계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이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려고 하면은 신호등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고 표지판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정도의 수준은 당연히 알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자격시험이라고 부릅니다.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도 결국엔 자격시험인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 정도는 갖추고 있으면 된다 이지 결코 사람을 가장 잘하는 사람부터 못하는 사람까지 줄 세우기 위한 시험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시도마저도 지금까지 하는데 굉장한 반발이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발을 보면서 오히려 쾌감을 느낍니다. 이 반발을 뚫어내고 저희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을 지방선거에서 성공적으로 도입했을 때 이 결정적인 비단주머니가 될 것입니다. 보통 지방선거에서는 많은 유권자들이 그 7, 8명 동시에 뽑아야 되는데 누굴 뽑을까 고민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긴가민가 하실 때 있습니다. 때로는 홍보문 온 거 보고 야, 이 사람 실수가 훤하네 하고 찍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학력이나 이력을 보니까 믿음을 간다 해서 찍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앞으로 국민의힘의 많은 후보자들에게는 적어도 이 사람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지방의원이 되기 위한 기초적인 능력을 함양받았다는 인증서가 저는 붙어있길 기대하고 그게 마지막에 흔들리는 20, 30%의 유권자들에게 아주 강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방정치가 바뀌고 당선되는 당원들이 많아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초단체장부터는 또 새로운 도전을 저희가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토론이 경선 과정에 성사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기초단체장도 전원 경선을 하는 지역에서 저희가 시도당이 주재해서 토론을 의무화할 겁니다. 기초단체장 후보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다. 이거는 중앙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역의 현안을 놓고 상호 토론을 통해 가지고 누가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지역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지를 가지고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실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당원들이 그 영상을 보고 당원 경선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가 가야 될 방향은 너무 명확합니다. 조금 더 투명해지고 정치인들이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고 이게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은 저희 국민의힘의 비단주머니이고 저는 이것이 저희가 추진하면은 민주당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도하고 싶고 제가 송영길 대표님하고도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2022년에 정치혁명으로 만들어 보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이 미래정치 아카데미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변화는 이제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0대를 국민들께서 당원들께서 당대표로 뽑아주셨다는 것은 바꾸라는 명령입니다. 정치의 문법을 확 바꿔버리라는 명령입니다. 여의도에 단 한 번 들여본 적 없는 사람 두 사람을 각각 여야의 대선 후보로 선출한 것은 어느 당 할 것 없이 여의도 정치의 문법에서 탈피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이런 대선이 언제 있었습니까? 윤석열, 이재명 둘 다 여의도에 발 한 번 들여본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이 변화의 조류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항상 파도에 비유하자면은 파도를 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파도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 보드를 타시면은 파도를 타는 것이고요. 파도 방향으로 이 손을 저어서 가시면은 파도와 부딪히게 됩니다. 저는 파도를 타면서 즐기면서 앞으로 이 미래정치 아카데미의 훌륭한 대전의 오피니언 리더분들께서 정치를 즐기면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항상 이런 거 소통하면서 또 많은 조언과 의견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소중하게 해주신 우리 유진석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피할 수 없는 게요. 대전까지 오셨으니까 또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의 또 질문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대표님 강의 듣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답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단 주머니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 그 자격시험 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도 토론을 해야 된다는 거, 정말 너무나도 저는 그 찬성하고 지원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대부분의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사실 대표님께서 개헌과 관련된 얘기를 좀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개헌에 대한 솔직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개헌이라는 것이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면 항상 많은 국민들이 오해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개헌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권한이 가장 센 시점에, 그러니까 임기 초에 또는 인수위 시절부터 개헌에 대한 국민적 로드맵을 좀 말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개헌 이야기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무슨 이원집정부제냐 이런 권력 구조 개편에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 젊은 세대로서 봤을 때 개헌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삼권 분립 조정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다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젠다들이 너무 항상 그 권력 구조 개편에 붙여가지고 피상적으로 논의가 끝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선이 끝난 다음에 여야가 한번 이거 공의 논의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방 분권형 개헌이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도 원포인트로 가능할까요? 저는 개헌은 오히려 원포인트보다는 이런 담론을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다 담아내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방 분권에 있어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조세에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지방이 어느 정도 권한을 가져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연방제까지는 아니지만은 지방이 상당한 자치권을 가져가야 되고 조세나 아니면은 또 그 지역의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권한을 이양받아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한 분만 다 받아야 될까 시간상 보니까 주최 측에서 좀 그러신가.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들이랄까요, 주민 자치, 참여자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조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표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직접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취지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체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에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있는 분만 오는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는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꼭 그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면은 좀 시간을 그래도 보낼 수 있는 분들만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젊은 세대를 위주로 아파트 운영할 때도 보면 앱을 통해 가지고 전 주민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꼭 거꾸로 모순적인 소수 독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은 직접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것이 저는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 저는 질문 있습니다. 우리 서철모 전 부시장님, 질문하시죠. 이준석 대표님께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저는 며칠 전까지 대전시에서 행정부시장 하다가 이번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입당한 이유가 대전이 너무 민주당 일변도기 때문에 제가 중도 보수의 힘을 합치시려고 왔습니다. 제 얘기는 그만하고 말씀해주신 이제 분천 개혁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주로 행안부에서도 근무해하고 지방에서 근무해봤는데 큰 틀에서는 국가적인 체제에서 하되, 그러니까 이번 선거도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는 개혁으로 가되 좀 그 현실적으로 지역의 현실적으로는 좀 지방 분권적 차원에서 시도당의 디테일한 부분들은 좀 유임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예컨대 기초단체장들에 대해서 토론과 그걸 통해서 그냥 당원 투표로 결정하신다는데 확장성이 있으려면 당원 투표와 또 시민들의 여론조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은 지역에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 저 알기 때문에 권한을 좀 넘겨주시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은 그 당원이 유권자의 1%가 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선 실시를 우선시할 계획이고
당원 민주주의의 확립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과 소통하는 것은 지역에서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의 의무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뭐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은 시도당에 재량권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앙당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비율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도당에 재량권이 있을 때는 또 그 나름대로 시도당에서의 분란의 그런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당 차원에서 한번 그걸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좀 남아 있는 게 한 두 가지가 대표님 모시고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항상 그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떤 특강을 해주시면 저희가 명예회원으로 모시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나와서 좀 이렇게 의견을 잠깐. 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